간단하게 농민학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농민학회는 1980년도에 미국 퀸즈에서 시작을 했고 맨하탄으로 거쳐갔고 뉴저지에는 1990년도에 뉴저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2013년까지 호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이제 이 장소로 저희가 공급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농민학회는 임상 손님한테 선생님께서 선선하시고 강의를 쭉 하고 계셨는데 98년에 작품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서로 공부를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공부를 서로 꼬리 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8시부터 10시까지 매주 목요일 이 장소에서 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기동 교수님께서 15년 전에 저희 농민학회에 오셔갖고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또 공부를 진행해갖고 저희가 특별하게 해주셔서 이기동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인하고 계셨고 우리 학교에 장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진동으로 해주시던가 좀 꺼주시기로 오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와서 뵙고 반갑게 몇번 왔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서삼일도 하시고 그래서 가수들이가 소무서도 대충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거칠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따가 짚어주시고 잘해주고 말씀해주시고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맹자의 인가, 순천자 종,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존재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맹자의 말씀인데 그 기업이나 가게나 회사나 사실은 잘 되고 있는 회사 수보다 망한 쪽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 해답은 역천이기 때문에. 근데 천이 뭐냐, 하늘이 뭐냐, 이게 오늘날 굉장히 어려운데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은 어떻습니까? 교과서 배우면 첫 글자가 하늘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의 그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흐름입니다. 흐름을 타면 살고 흐름을 거스르면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흐름은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모든 곳에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바다에 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바다에 모래사장이 있고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사람도 없고 모래사장도 깨끗한데 여기에 위험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들어갔더니 물이 보이지 않게 이쪽으로 엄청난 속도로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결에 나왔는데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죽었겠죠.
주민이 한 사람 달려오더니 이게 워낙 잘 죽으니까 용케 살았다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런 데를 당하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바다는 이렇게 누워 가만히 떠 있으니까 흐름 따라 들어간대요. 그럼 이 흐름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 나온다. 그래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흐름을 거슬러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역천하게 되는 거죠. 이 봄에 눈이 녹으면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눈에 보이죠. 근데 또 하나는 봄이 된다는 거죠. 눈이 녹으면 봄이 된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이 된다는 건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흐름을 모르게 되죠. 요새는 뭐 이제 더워서 이런 뭐 예컨대 수영복 장사가 잘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 벌고 싶으면 수영복 장사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수영복 장사하겠다고 해서 내일 가게문을 열지 못합니다. 한 2달 걸리죠. 열심히 해서 가게문을 열면 가을이 오면 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가을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등산의 계절이라 등산복 장사가 잘 되죠. 그럼 빨리 등산복 장사로 갈아탑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한 2달 열심히 해서 문을 열면 또 망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가 뭘 놓치느냐? 흐름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흐름을 아는 사람은 수영복 장사 잘 될 때 등산복 장사 준비를 하고 그러면 힘들지 않게 이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뭐 조선업이 망해서 큰일이 났는데 10년 전에만 해도 흐름을 모르고 눈앞에 잘 보이는 대로 투자를 계속했죠. 10년도 못 가서 좀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흐름을 못 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계절이 이렇게 흐름을 탄다는 거 이거는 다 압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아느냐?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지만 이 역사의 흐름은 이 사이클이 500년 이렇게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흐름을 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없다고.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흐름대로 하던 대로 어제처럼 내일을 살면 됩니다. 여기 있다 하면 하던 대로 열심히 살면 돼요. 여기 있다면 하던 대로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케이트 선수들이 이렇게 여러 바퀴를 도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성공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던 대로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망하죠. 이때는 위기의 순간인데 이때가 이제 찬스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등이 넘어져서 꼴찌 되기도 하고 꼴찌가 1등으로 이렇게 기기도 하는 그런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스케이트 선수는 다 알죠.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흐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흐름의 법칙이 어떤 법칙으로 흘러가는가 이거 옛날 사람은 그냥 알았습니다.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길은 음양으로 흘러간다. 이름, 일양, 지위도 그래서 음양의 법칙으로 갑니다. 사람 사는 건 다 음양이니까요. 잘 모르시는 건 그냥 음양이라고 하면 다 해답이 됩니다. 사람도 남자들끼리만 소풍가락을 안 가죠. 여자들하고 어울려야 이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음양의 법칙입니다. 사는 건 다 음양입니다. 그런데 사계절은 그러면 어떤 음양이냐? 이건 뭐냐?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봄이죠. 이건 뭐냐? 추워지는 계절이죠.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 이건 그래서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춘추가 얼마십니까? 이러면 됩니다. 추나 추동이 얼마십니까? 안 그래도 됩니다. 왜냐? 이 사계절의 법칙이 음양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는 거죠. 바뀌는 거를 여름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런데 역사의 흐름의 법칙은 뭐냐? 역사의 흐름도 음양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어떤 법칙으로 흘러가느냐? 어떤 그 음양인데요. 역사의 음양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몸 챙겼다가 마음 챙겼다가 하는 겁니다. 몸 챙기는 건 음이고 마음 챙기는 건 양인데, 역사의 이 긴 사이클이 주로 마음을 챙기는 시대, 주로 몸을 챙기는 시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역사라는 것은 지구가 합류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라마다 흐름이 달라요. 한강이 하루에 가면 다 합류되듯이 온 지구가 한 흐름으로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흐름이 마음을 챙기는 시대냐 몸을 챙기는 시대냐, 주로 몸을 챙기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 챙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그래서 오늘날 물질주의 시대에 돈이 제일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의 노예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저 자신은 돈에서 해방되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돈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돈이 노예가 되어 있냐 하면, 실험을 해보면 일반 대중들이 이제 그림을 구경하는데 여기 1억짜리 그림이 하나 붙어있고 100만 원짜리 붙어있으면 다 그쪽으로 가서 이제 보는데, 그 다음날 바꿔가지고 보면 이쪽으로 가서 또 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핸드백이 5만 원짜리, 여기 500만 원짜리다. 그쪽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꾸면 또 바뀝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짜리냐 저 사람.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얼마 받고 왔느냐 벌써 알아 사람들이. 그럼 저 사람 얼마짜리다. 그럼 이제 자기가 비싸게 부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웃어. 이제 해외 스카, 그러면 이제 미국, 영국 이런 데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전 언론이 돈을 내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우리는 돈에 노예화됐다. 근데 아마 역사적으로 최고의 명강은 무엇이었느냐? 제가 볼 때는 예수의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명강이죠.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얼마 받고 했을까요? 네.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죠. 최고의 명강이 공짜로 했는 건데,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몸 챙기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화되어 가는 건데, 그러면 이 몸 챙기는 시대가 온 세상이 왜 이렇게 합류가 됐을까? 그 원인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마음 챙기는 시대가 있었겠죠. 마음 챙기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 이 몸 챙기는 시대가 전 세계의 흐름이 합류된 이 흐름은 서양의 흐름입니다. 서양 근세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양 근세 사상이 왜 생겼느냐? 서양 중세 때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시대 말기에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편입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모이신 분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여기 오셨다고 해서 큰 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모인다면 나쁜 놈들이 들어옵니다. 왜? 여기 오면 장사도 될 것 같고, 여기 오면 그렇죠. 여기 와서 뭐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가지고는 또 그 술수가 능하죠. 그러면 꼭 여기서 뭐 반장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니까 말기에 나쁜 놈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돈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반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녀 사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 세계에 그게 뭐 챙길 게 많으니까 십자군이라는 걸 조직해서 막 엄청나게 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IS 어쩌고 하는데 이게 주적이 어디냐? 기독교하고 서구입니다. 그때 너무 많이 당했던 것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기독교 때문에 못 살겠다는 자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에서 벗어나자. 교회에서 벗어나려면 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늘천자를 안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부정하면, 그전에는 어땠나요? 나는 누구였습니까? 하느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누군가요? 하느님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 자매죠. 사랑해야죠. 그렇죠? 나쁜 놈이 있어도 용서해야죠. 형제 자매인데. 그것이 정답이었는데 하느님을 부정하고 나니까 나는 누구냐? 모르겠다는 거죠.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느님의 아들은 이미 아니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느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남남이죠. 남남이라는 것은 경쟁 관계고 투쟁 관계죠. 사랑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전부 형제 자매니까 안심이 되고 반갑고 이랬는데, 이제는 생각이 전 경쟁 상대, 투쟁 상대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운 사람들끼리 내 것 챙기면서 살아야 돼. 이게 생각이 바뀌었죠. 근데 두려운 사람끼리 산다는 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사회에서 내 것을 많이 챙기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싹 가져가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누가 그걸 했나? 영국인들이 했죠. 이 아메리카에 와서, 또 스페인이 남미에 가서, 호주에 가서 원주민 뭐 다 죽이고 차지했어요. 그런데 뭐 보니까 역사도 길고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챙길 건 많다. 그럼 어떡하냐? 소나기에 넣어놓고 챙깁니다. 바로 식민지 정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챙길 건 별로 없는데 좀 두렵다. 사람들이 그냥 잡아다가 죽이기만 합니다. 바로 유태인 학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게 신나는 일은 아니죠. 왠지 찜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신나게 죽이고 신나게 빼앗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살았는데 보니까 틀렸다는 거죠. 이 지구가 도는데 하늘이 돈다고 가르쳤고, 진화를 해왔는데 창조를 했다고 가르쳤으니까요. 교회는 틀렸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날 그 교과서에,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교과서에 등장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 틀린 이론이니까. 그러면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되느냐?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과학자들이 발견한 자연 법칙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른 삶이다. 근데 과학자가 발견한 자연 법칙을 보니까 약육강식이죠. 생존 경쟁이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강자면 어떻게 되나요? 약자를 죽이고 빼앗는 것은 정당하죠. 왜? 그 자연 법칙이니까. 그래서 그 신나게 죽이고 빼앗는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는 건 뭔가요? 위선자죠. 뭐 강자는 당연히 죽이고 빼앗아야죠. 그래서 그 서부 활극과 서부 개척 그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신나게 그 원주민들 사냥을 하죠. 그런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자면 어떻게 됩니까? 약자면 죽든지 종이 되든지 뭐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어떡하나 이제 고민이 되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뭉치면 됩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뭉쳐서 시민들이 뭉쳐서 왕을 죽이죠.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또 약자가 생깁니다. 이제 노동자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 가면 한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빨간 줄을 두르면요, 단결, 투쟁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결해서 투쟁하죠. 그러니까 온통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이 논쟁입니다. 지구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사실은 보수 아닌데 이제 전공이 유학이니까 보수라는 범주 속에 넣어놓습니다. 아무리 뭐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디다 이걸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온통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산다는 게 투쟁, 어디 가나 투쟁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투쟁하는 건 좋아. 경쟁하는 건 좋은데 나는 다치기 싫다. 안 다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법학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거 연구하는 건 경영하죠. 경제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학문 체계라는 것이 그 바탕이 뭐냐? 약육강식, 생존경쟁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성립된 이론, 그것이 우리들이 배우는 학문이라는 거죠. 특히 사회과학 다, 인문과학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온 이런 삶의 원리들이 그런 가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거, 생존경제, 이 가설에 성립하는데 이 가설이 틀렸다면 오늘날 삶의 방식의 바탕이 되는 이론들, 학문들은 다 틀렸겠죠. 만약 이것이 틀렸다면.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뭐가 틀렸느냐?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사슴이 죄진 것도 없는데 약육강식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틀렸다고 하느냐? 공자가 말합니다. 공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만물, 병육이 불상해. 만물이 아울러 자라면서 서로 해치지 않는다. 사자가 맨날 사슴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서로 자라면서 해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자란다고 하느냐. 그 부분을 보면 사자는 맨날 사슴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보면 이만한 초원에 이제 풀이 있는데 사슴 30마리가 뜯어먹고 살면 적당한 풀입니다. 그런데 40마리가 되어버립니다. 사슴. 그러면 가만두면 10마리가 알아서 죽어주면 사슴은 계속 잘 살겠죠. 근데 10마리가 안 죽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40마리 전체가 영양실조 걸려서 다 죽습니다. 영양실조 걸리면 이제 병균의 침입을 받고 다 죽게 돼요. 그런데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10마리를 잡아먹죠. 그러면 그 사슴이라는 종은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 덕에 사느냐? 사자 덕에 사는 거죠. 그 사자는 누구 덕에 삽니까? 사슴 덕에 사는 거죠. 전체를 보면. 그래서 공자 말이 만물이 아울러 자라면서 살면서 해치지 않는 거다. 대조하다 자연의 법칙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공부한 내용들은 옳지 않은 이론이라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경영학과 교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참 선생님 부럽습니다. 이래. 왜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는 이론이 하도 바뀌니까 방학만 되면 미국에 와야 됩니다. 바뀐 이론을 배워가지 않으면 폐기 처분된 이론을 가르치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약해서
6년에 한 번 연구년이라는 걸 받아서 1년간 공부에 가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긴장 속에서 젊은 사람들 보면 벌써 밀려나는 거니까요. 긴장 속에서 사는데 그 선생님은 2500년 전에 그거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구나. 나이 들수록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군요. 부럽습니다. 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갓을 이 공자의 사상 이거는 폐기 처분할 건 없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됐다가 덜 됐다 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근데 이제는 장사가 좀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 교수들 보면 가장 밀리는 이제 분야가 이 철학과 유학과인데 지금은 제일 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수입 면에서도 보면 유학과 이쪽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때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잘못된 이론으로 살아오는 몸의 시대가 계속 잘 살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대대로 선비 집안인데 옆집에 깡패가 살고 있습니다. 이 깡패가 이제 이웃 그 도예지 개발이 바람이 불었다가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 깡패가 먼저 달려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 협잡을 하고 폭력을 하고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우리 옆집에서 우리보다 10배 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온갖 걸 다 사다 놓고. 그렇다고 저는 존경하지 않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어느 집을 볼 거냐? 그쪽 집을 쳐다보겠죠. 우리 아이는 달라집니다. 우리 집보다 옆집을 또 쳐다봅니다. 손자대가 되면 더 바뀌죠. 거기는 없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 가르침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선비 집안이니까 옆집 애하고 이제 싸우다가 얻어터지고 들어오면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용서하고 같이 잘 지내라. 옆집에는 어떻게 하지? 친구한테 얻어맞고 들어오면 야 임마 너는 손도 없냐 이 무지리 같은 거 작사를 해놓거든요. 근데 옆집 손자하고 우리 손자하고 울리면 우리 애가 늘 다쳐.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애가 깨닫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교육이 나빴어. 그렇죠. 그러니까 옆집을 이제 따라가야죠. 이것이 한 150년의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한말 때만 하더라도 서양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그 선비들은. 서양 문화 따라가면 짐승되고 말하고 이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서양화 되어버린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깡패가 성성장하면서 계속 잘 살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잘 살면 안 되는 건데 언제쯤 가면 이 마지막 순간이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순간의 특징이 뭐냐를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몸의 시대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친구가 없어집니다. 친구가 왜? 겉으로는 친구지만 사실은 경쟁자입니다. 무슨 입학 동기, 입사 동기일수록 겉으로 친구지만 더 치열해지죠. 오늘날 한국에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험 감독을 하는데 학생이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감독님, 왜? 몇 번째 줄, 몇 번째 학생 지금 컨닝 중입니다. 입학 동기인데요. 가서 조치를 해야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 전화 옵니다. 어제 그 처리가 어떻게 됐나. 이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막 그걸 이제 통로를 하죠. 그 학생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말했을까? 아니면 친구한테 부당하게 자기가 밀릴 것 같아서 자기 성적이 더 낮게 하려고 말했을까? 후자라면 그거는 실패했다. 성공 못하는 왜? 다 내 경쟁자고 남자 되는 거 배 아파서 못 견디는데 남들이 그 걔를 좋아할 거야. 걔는 이미 끝났다. 그렇죠. 또 컨닝하는 걔도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입사동기는 더 치열합니다. 그 성진 경쟁에 이런 정보 이런 거 안 가르쳐주죠. 오히려 그 비방하는
몰래 비방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친구들이 축하한다 이러는데 인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책을 이것저것 자꾸 써버렸다고. 안 썼으면 좋았어. 그걸 써놓으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요새는 참 망설입니다. 그게 굉장히 그게 기분 나쁜 행위가 되더라고요. 받는 사람이 속으로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그래서 이런 왜 그 기분 나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새 대학생들도 그렇고 혼자 밥 먹고 빨리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개 데리고 놀죠. 그래서 개가 사람보다 좋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다가 개 죽은 날은 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한번 그 실험을 했더라고. 큰 병원에 환자들이 쭉 누웠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가족이 간호를 해보고 또 전문 간병인들이 간호를 해보고 이런데 가장 효과 있었던 경우가 개 한 마리씩 갖다 붙이는 게 제일 효과가 있었다 이런 그 실험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 친구를 사귈까? 친구는 안 사귈 수는 없는데 이제 옛날식 친구를 사귀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늘 이 개인정보가 재산입니다. 개인의 정보를 저 뒤에 계시는 어떤 저분은 삼촌이 전계에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면 열심히 사귀어야죠. 열심히 사귀는데 그저께 그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나도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개인과 개인도 그렇고 기업과 기업도 국가와 국가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정말 의리가 있어가지고 한국은 끝까지 도는다. 아닙니다. 그렇죠. 이익이 되니까 그럽니다. 중국은 끝까지 북한을 도운다. 아닙니다. 이익이 되니까 그러고 있어요. 손해가 되면 금방 바뀌는 거죠. 모든 게 연애도 그렇게 합니다. 연애도 그냥 마음에 든다고 사귀질 않죠. 정보가 중요합니다. 통장에 10억이 드는 사람을 알았다. 열심히 사랑을 하죠. 그러다가 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40억이 들었다. 빨리 바꾼다. 근데 이렇게 민자들도 옛날처럼 막 미안해하고 양심에 걸리고 이러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사람들은 요새는 쿨하게 헤어진다. 이럽니다. 쿨하게. 그 헤어지자면 그냥 쿨하게 헤어집니다. 옛날처럼 물고 안 걸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연애하고 있어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런데 결혼만 하면 안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도 불안합니다. 또 어떻게 될지. 일본 남자도 정년퇴직할 때 제일 불안합니다. 갑자기 변직이 돼가지고 내놔라고 그러죠. 그 퇴직금 안 내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불안에 떠는데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 챙기는 게 굉장히 서투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이 마음 챙기는 데 익숙해 있는 사람, 희한하게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희한하게 싸우다가요, 막 수틀면 야 임마 네가 인간이가 이런다. 제발 인간 좀 되거라 이런 거. 근데 미국 사람 그런 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욕했다가는 이게 바로 그걸 꺼낼 거래요. 네가 이게 원숭이로 보이냐 이게. 이런 모독이 없다고 총을 쏠지도 모를 사건이 된다면 우리는 어르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네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인간의 마음을 안 가지면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야, 사람이 저럴 수는 없다. 이런,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인간의 마음을 안 가졌다. 그럼 짐승이다. 짐승으로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야 되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동굴을 만들고 쑥하고 마늘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햇빛 안 보고 인간의 마음을 찾아서 나오는 거죠. 곰한테 쑥 먹인다고 인간 된 건 아닙니다. 왜 곰이냐?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 이제 호랑이는 그 끈기가 없으니까 튀어나가는데, 곰처럼 좀 자기 마음을, 진짜 자기 마음을 찾아서 인간답게 나오는 이런 걸 우리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동굴을 굉장히 좋아하는 듯합니다. 그렇죠? 찜질방 가보면 꼭 동굴만 기어 들어가고 기어나가고, 쑥도 걸어놓고 그게 뭐 또 쑥가마 같은 거 기어 들어가고. 한국 기독교도 아주 특이합니다. 이 산에다가 동굴만 해요. 그래서 뭐 기도원 이런 거, 이런 우리의 그 정서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한국인들은 아직도 마음을 중시하고, 친구한테 뭐 무슨 저 도정서 줬다가 망할 사람도 있고, 이런 건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정서인데,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인의 특징이, 이게 마음챙이는 이 특징이, 과거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한국 사람은 그 후진적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르기 시작합니다. 이 가을에 국화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달래는 볼품이 없죠. 근데 봄이 되면 달라집니다. 봄이 되면. 그러니까 이 볼품이 없었던 진달래가 향기가 있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계절의 그 변화인데, 순환인데, 그걸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그 주로 챙기는 시대에 볼품이 없었던 한국 사람한테 이 향기가 약간 나기 시작합니다. 왜? 몸을 챙기는 시대에 마음이 자꾸 얼어붙으니까, 마음이 얼어붙다 보니까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좀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 이제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은 연애를 하는데요, 이 서양식 방법하고 다릅니다. 서양식 연애는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을 가지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둘이 싸워야 됩니다.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이런 연애인데요, 우리는 한국 사람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바치는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을. 그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남자를 사랑하면 부잣집 남자의 엄마가 나타나죠. 너 그 남자 사랑하지? 사랑합니다. 행복을 빌겠지. 저는 그 사람 행복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니하고 결혼하면 망해. 큰 살림 살아야 돼. 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정 떨어지는 말하고 냉담하게 사라지죠. 그럼 이 남자가 또 막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을, 이런 내용들이 주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보 같은 사랑인데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하는 사람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사귀자. 싫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라면 이 남자가 왜 싫으냐?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대개 그 남자 죽여버리고 빼앗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니까 그 남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둘 다 행복하도록 몰래 도와줍니다. 몰래. 이런 이야기. 그런 걸 보면 전에는 저런 바보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외로워 죽겠다가 보니까 눈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나도 저런 사랑 한 번만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된다. 그게 오늘날 한류라는 건데요. 이 한류라는 게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인의 유라는 게 흐름인데요, 풍류입니다. 이게. 한국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물질을 초월하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인의 정신인데, 이것이 마음이 얼어붙었을 때 향기롭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가면 한국을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전에 이제 야구 선수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딱 쓰면 벌써 조센진 가에레 막 이런다고. 이게 공이 안 맞습니다. 근데 이성엽이가 딱 쓰면 오빠 막 이래. 그 점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짝 공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변화라는 것은 이게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눈이 녹으면 봄이 오는 거죠. 눈이 녹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마음 챙기는 시대가 온다. 거의 왔다 이제. 그 증거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에도 한류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때는 언제 있느냐? 항상 몸체있는 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그럼 과거에 한류가 있었느냐? 이렇게 우리 한국에 이게 한국인데 과거에는 한국이라는 게 국경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민족 단위로 동이족이라는 우리 민족이 살았는데요. 동이족이 이렇게 영역이 광범위했죠. 그럼 여기에 서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여기 동이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이족의 중심은 어디냐? 이 압록강 이 일대, 평양 이 일대가 중심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한류의 진원지는 바로 이 일대입니다. 이 일대. 그 한류의 한 5,000년 전에 한류의 진원지는 당군이었죠. 당군의 사상이 홍익인간의 이 지극한 마음정신인데요. 이것이 퍼져나가서 요순이라고 하는 중국의 요순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요순 시대의 사상의 핵심이 당군에서 가는데요. 당군의 홍익인간 정신하고 당군의 한마음 정신, 우리 아직도 한마음이라는 말 쓰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우리 원마인드로 일합시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데 우리만 쓰는. 근데 우리도 이거 한국에서 한마음을 설명하면 젊은 학생들은 의아해합니다. 그게 뭔데요? 이렇게. 근데 좀 연배가 있는 사람은 뭐 그냥 의문 없이 받아들이죠. 근데 설명하라 그러면 뭔가 좀 애매해집니다. 근데 이 한마음 사상이 아주 5,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것이 요순에 흘러들어가서 여기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게 한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엄청난 문화가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리가 되지 왜 여기서 정리되느냐? 이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리를 잘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술 마실 때 보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정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술 깨는데 끝이 나버립니다. 거기 일본인이 하나만 껴있어도 메모하고 있어.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걸 정리하고 그래서 아마 일본의 노벨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거의 다 한국 사람을 한국에서 나왔을 거예요. 조사 안 해도. 아니면 그 제일교포에서 나왔구나. 그런데 그거를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상품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서 상품화된 게 요순시대고 요순시대의 사상이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건 한국인의 사상이다 이렇게 안맹적거든요. 한국인은 유학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몹시 유학적으로 다니고 있는 걸 자기도 모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몹시 유학적으로 절에 다니고 있는 유학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사상 정리의 유학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탕이라는 사람이 또 한류를 한번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송나라 때 한류 바람을 일으킵니다. 송나라 때 주자, 성리학입니다. 이건 중국 바람 아닙니다. 중국 바람입니다. 그 중국인 중에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쪽에서. 지금도 중국에 가서 철학자들이 참석을 해보면 거의 한 80~90%가 산동, 부족, 목금, 힐링스, 무엇도 삽니다. 그건 과거에 누구냐? 동이족. 동이족들의 특징이 이 키가 큰데 팔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광개 이자가 아니고 키 큰 활제비라는 것입니다. 5,000년이 지난 지금도 활 잘 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중국 사람이 금메달도 안 나고 그런 조사 안 해봐도 동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사는 건데 근데 오늘날 한류가 왜 중국에서는 안 일어나느냐? 오늘날 폭격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고 동이족의 순수하고 사상은 여기에 집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기적이 되는 문화가 섞여가지고
집약된 힘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끊임없이 한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막 물질주의의 말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류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바로 마음챙기는 시대가 온다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다면 이제는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은 많아지죠. 그럼 역천이 되죠. 그럼 앞으로 뻗어나게 잘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걸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럼 흐름을 타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챙기는 마음을. 과거에는 물질을 챙기면 됐어요. 돈을 많이 확보하면 되는데 이제는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왔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난다고. 실감이 안 나면 어떻게 되냐? 개구리처럼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냄비에 넣어놓고 데피면 따뜻하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가 조금씩 더 넣어져가지고 나중에 삶겨 죽습니다. 죽어내는 게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은 개구리처럼 실감이 안 나니까 설마 하다가 어느 날 망해요. 그때는 이미 늦어집니다. 그래서 흐름을 아는 사람은 이때는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마음 챙기는 노력을 해야만 앞으로 생존할 수 있고 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마음 챙기는 사람들 중에 선수들이 한국인들이 앞장을 서서 마음 챙기는 시대의 리더가 될 거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과거에도 노선시대의 리더는 다 동족들이 리더를 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한국 사람들에게 정리를 잘 못하니까 한국 땅에서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요순시대가 중국 땅에서 되듯이. 근데 그 중국 땅이 뭐냐? 그 시대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근데 오늘날은 시대의 중심이 어디냐? 제가 보니까 미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구의 서울 같은 분위기. 한국 서울에서 아무리 말고 끼어도 지방입니다. 저같이 이거 못하면 아무리 이거 해봐야 그래. 어떻게 해도 한국이 있어요. 근데 역시 이 중심부는 미국이다. 그러면 한국인의 이 한류 문화를 완성시켜서 상품화를 하는데 가장 좋은 땅은 어디냐?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아마도 한국인의 정보를 가지면서 미국의 미국적인 문화에 소화가 가능한 사람. 그래서 앞으로의 한류 문화를 완성시켜서 상품화해서 세계를 이끌어갈 사람은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 아닌가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순이 누구였느냐?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이었다. 요순이. 그러니까 이 한류의 요순 사상의 정보는 어디서 나왔냐? 당군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상품한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이었죠. 수임금은 매입자의 동의인이라고 해도 못 받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입장으로 보면 이게 한국에서는 정보는 거기서 아이디어나 정보는 나오는데 상품화는 어디서 할 거냐.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교민사회라는 역사적인 중요성,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앞으로 시대에 마음을 챙겨야 되는데 그 마음 챙기는 비법은 뭐냐? 한국을 알기. 한국 알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의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네가 내고 내가 너다. 그러니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로. 그 친구야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가 오늘 어쩌고 우리 마누라가 오늘 밥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저 미국 사람한테
마음대로 안 하고 되겠냐? 매우 지금 한참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대요. 두 남자가 한 여자하고 살 때, 그 두 남자끼리는 아우아우 와이프가 된다. 나머지는 안 된다. 우리는 뭐, 요즘 아무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아마 이거 세계에서 유일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하면, 그, 대밭에 가면 대나무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두 그루가 자라고 있죠. 두 그루라고. 그런데 사실은 안 보이는 데서 한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뿌리라는 걸 알면 두 그루라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가 내고 내가 너가 되버리는 우리가 남인가라는 그런 정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지금도 안 보이는 뿌리를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안 보이는 뿌리가 하늘입니다. 또 어떤 개인들 군중에서는 어떤 시조가 또 안 보이는 하늘이죠. 그러니까 족보 만드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 다른 나라 족보 안 만드는. 왜 족보 만드느냐? 뿌리 찾기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안 보이는 세계를 모르면 너는 너고 나는 남남인데 안 보이는 세계를 알면 우리 남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대나무에 뿌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거라. 있다면 우리라고 하는 이것이 정답이죠. 이거 남이 아니라 정답이죠. 오늘날 서양 주도의 이 문화에서는 안 보이는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이다라는 게 정답이 되고 그럼 어느 것이 옳은 거냐? 이 중서부의 상고, 일본의 상고가 틀렸다. 부분적으로 이게 옳게 보입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가 뭔지 모르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운다는 것은 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설명이 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포커스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건 아니다. 본질적인 건.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른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깊이 파고들어가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간에 대화는 여기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단점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점입니다. 장점은 챙겨야 됩니다. 앞으로 만천년 시대에 장점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느냐 거기에 모든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단점 중에 우리들한테 있는 단점, 이건 정말 약한 단점이 있는데 뭐냐? 나누기 못하는 우리나라의 나누기를 잘 못하는 네가 내고 내가 내니까 이 돈은 내 돈이 됩니다. 내 돈은 내 돈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재혼하신다. 자녀들이 다 들고 일어나. 우리 돈 다 뺏겼다 이거죠. 이게 서양 사회에서 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아버지 돈을 아버지가 쓰는데 자녀들이 왜 관여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돈이 내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회에 거금을 기부하죠. 자녀들하고 거의 원수십니다. 왜 우리 돈을 아버지 마음대로 기부하냐? 그게 우리의 엄청난 단점입니다. 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 그러면 이제 같이 밥 먹는 네가 돈이야. 이 말이 된다. 그래서 나누기를 이거는 이거 내 거는 이게 안 되는. 그래서 밥을 먹고 서로 사람이 밥을 먹는데 나갈 때 보면 나누어서 4분의 1 나누고 이렇게 나가지 않고 돈 다 내거나 돈 다 내기 싫은 사람은 구두를 천천히 신거나 해야지 나누면 재미없어요. 이게 우리의 장점도 되지만 단점이 됩니다. 그러면 네 돈이 내 돈 아닙니까? 근데 너는 돈하고 난 돈이 없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배 아파서 못 견디고. 그래서 차라리 배고픈 건 견디는 거예요. 배 아픈 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단점입니다. 이거를 부채질을 합니다. 여러 세력들. 첫째는 누가 부채질을 하느냐? 막스처럼. 막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돈 많죠? 네. 그거 당신들 돈입니다. 부당하게 우리 돈 좀 다 가졌습니다. 뭐 뺏어가지고 나눠 가져야죠. 안 그래도 배가 죽겠는데. 완전히 불이 붙어. 그 다음에 또 누가 부채질하는 건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표밖에 생각을 해요. 표밖에. 제가 치과는 무슨 문화원 이런 상공회의소 이런 데 가서 강연을 합니다. 상공인들 참고 와 있지 않습니까? 300명 이런 거 오면 그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아주 박수 쫙 하고 강의 시작하는데 가거든요. 표라고 하면 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배 아픈 사람이 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 무슨 죄인 취급을 합니다. 정치인. 지금도 계속 돈 있는 사람 돈 정치해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나가주려고 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언론입니다. 언론은 뭐 방송 이런 것은 시청률에 목을 매요. 근데 배 아픈 사람이 시청률을 좌우하니까 또 그냥 돈 많은 사람은 죄인 취급을 하고 이걸 제가 텔레비에서도 말하고 신문에도 쓰고 그걸 항상 편집을 합니다. 그건 어디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이런 단점이 우리한테 뼈저리게 있는데 사실은 김일성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 있는데 밀붙는 게 사대주의 할 줄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왜? 내가 왕자인데 내가 먹는데 왜 사대주의야? 그런데 잘 밀붙잖아요. 그건 사대주의가 아니고 빌붙는 거짓말을 좀 있는 거죠. 이 돈이 내 돈이다. 그것을 사대주의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빌붙었다, 자신력이 없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김일성이라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확립을 시켰다고 보는데 남한은 안 시켰다. 그러면 남한은 쓰러지겠죠. 주체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히 북한 주도로 통일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안 쓰러지고 있냐 이렇게. 미군이 있다. 미군만 나가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지상 목표죠. 이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근데 하여간 그건 그거 하여간 이제 우리의 이 단점, 이거는 우리가 뼈저리게 한번 반성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노노라든지 나라가 정상이면 가난한 자는 부끄럽고 비정상이면 부자가 부끄럽고 저 사람 큰 돈 벌었다. 언제냐? 언제 때? 그러고 근데 요새 시대에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 그거는 존경해야죠. 물론 비정상으로 그런 사람도 간혹은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그 다음에 굉장히 검소하고 그러면 존경을 해줘요. 근데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해요. 이건 우리의 품종이다. 굉장히 잘못되거든요. 이 단점은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장점은 뭐냐? 장점은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다. 어째서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냐?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 네가 울면 내가 울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슬프면 내가 슬프고. 그 마음은 한국인이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이 많죠. 정이 많은 사람은 귀가 크집니다. 왜 귀가 크집니까? 너의 의견이 나의 의견이죠. 나의 의견은 귀하죠. 그러니까 너의 의견도 귀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특한 게 있는데, 아까 이 스팅에서 보면 이게
이거는 이제 나는 나인데요. 한국인은 내가 틀립니다. 어떻게 내가 틀리냐?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거는 안 보이는 나고, 이거는 보이는 나고, 이거는 현재 나, 이거는 원래 나,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나는 뭐 보이는 나니까, 몸 중심의 나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 있느냐? 영원히 늘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만큼 크냐? 무한히 큽니다. 이게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무를 비유하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이게 너고 이게 나다. 그러면 너의 마음은 여기 있고 내 마음은 여기 있다. 내 마음 네가 모르고 네 마음 내가 모르죠. 이렇게 바꾸면 내가 내 마음을 이해시키려면 표현을 해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표현을 해야 하죠. 그 표현을 안 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안 하면 미안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보지가 않고 마음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봅니다. 이게 한 뿌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이니까 내 마음은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알고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안 해도 알죠. 사랑한다고 안 해도 아는 거죠. 척하면 삼천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잘 해야죠. 이게 우리의 기본 정신.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이 하나 마음입니다. 입을 붙이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본래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거 약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이게 한국인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하늘이고 다 왕자고 다 공주라. 제가 한국 사람 하면 두 가지는 반드시 맞춥니다. 여자분을 보면 공주가 있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국 여자 대표로 공주니까 맞추기 쉽다. 보통 고심이 아니시네요. 공주대 고심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 다 왕자입니다. 한국의 부부가 좀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왜 한국의 부부들이 불만이 많냐? 남편들이 집에 가서 공주 대접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죠. 남편도 불만이 많아요. 집에 가서 왕자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 우리 정서를 몰라서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공주님 이렇게 뭐 분위기만 바꿔도 가지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늘이고 왕자고 공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왕자 대접 못 받는 거죠. 공주 대접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초라한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 하나 팔려고 아줌마 이거 하나 사주죠. 성질 내면서 안 삽니다. 초라한 아줌마한테 왜 그 아줌마라고 했는데 왜 안 살까요? 사모님 이래야 산다. 그 왜 그럴까? 그 보이기는 초라하지 본질은 뭔가요? 하늘 같은 사람이죠. 공주라고 그러죠. 이 이중구조를 우리나라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이중구조.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이해를 해드리면 성질이 임한. 그러니까 돼지가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지가 돼지인 줄 압니다. 그러면 돼지씨 그럼 얘 그러겠죠. 노래해봐 뿔뿔 그러겠죠. 근데 한 마리는 지가 돼지인데 원래 인간이었는데 문득 보니까 마술에 걸려서 돼지가 됐습니다. 돼지씨 돼지라니 이런다고 그랬죠. 아줌마라니 노래해봐 또 성질냅니다. 내가 노래하게 됐어 이렇게. 이게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현재 자기 모습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그 모습으로 그 인정받을 때 한이 맺혀집니다. 그게 한국인의 기본 정서인데 그게 그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춘향전입니다. 춘향이가 원래 선반세의 귀한 따님인데 현재는 천한 기생딸이라고 이중구조죠. 근데 그거를 귀한 그 선반세 따님으로 알고 접근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몽룡한테는요 목숨도 줍니다. 근데 천한 기생딸로 알고 다가오는 사람 변사또 죽여도 덤빕니다. 죽여라 그래도 덤빈다.
말도 잘하고 표현도 안 하고 이러다가 거의 왕따당하다가 총을 가지고 막 몇 명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것 왜 저럴까? 춘향전입니다. 그것도. 이 남자가 자기는 왕자인데 표현 안 하니까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무시하니까 뭡니까? 다 병사도죠. 암행어사 출두한 겁니다.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싫은 게 뭐냐? 무시하는 건데 무시하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너 빠져. 같이 밥 먹으러 가다 야 너 좀 빠져. 못 그러는 거죠. 왕자를 물러보고 그래서. 그래서 그 한국에서 이 미국에서 경영학을 배워간 사람이 한국의 경제가 어느 회사가 좀 어렵다, 재무구조가 어렵다고 제일 먼저 정리해 보여라. 뭐 재무구조 이거 좀 바꾸라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이 서양 사람처럼 자기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악담하면서 저주하면서 나갑니다. 이놈 회사 잘 되나 두고 봐. 회사가 그냥 변사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구조조정할 때 내가 또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있을 때 챙기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너 빠지기가 싫으니까 우리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남이 아니죠. 그러니까 남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야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좀 어려워서 함께 못 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죽자.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배가 12척밖에 없고 상대는 수백 척이고 그래서 이긴 전쟁은 우리가 없다고. 이순신 장군 우리 다 같이 죽자.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12척이 수백 척하고 싸울 만큼 어려운 거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죽을 각오가 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입 닥쳐. 다 왕자고 다 공주인데 말만 하면 입 닥쳐. 이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귀가 큰 사람이 이렇게 들어주면 왕자 대접을 받는 거죠. 공주 대접 받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는 남의 말을 잘 들어만 주는 걸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예리하고 똑똑하고 재주가 끈적거리는 있는 사람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좀 옆집 아저씨 같고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는 않고 뭐 이런 사람. 두 가지 이 인상 중에 후자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요. 이 왕자가 무시당할 것 같아요. 내가 말만 하면 그렇죠. 공주가 무시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냥 안 본다고요. 나를 무시할 사람은 그부터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해야만 성공하는데 똑똑해 보이면 안 됩니다. 안 똑똑해 보여야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딱 우리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억나시죠?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세 분이 기가 붙었지 않습니까? 세 분이. 그 중에 누가 덜 똑똑해 보이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당선된다고 그렇죠. 김영삼, 김대중 두 분 경합했지 않습니까? 누가 덜 똑똑해 보여 그분 당선되죠. 김대중, 이회창 두 분이 경합했죠. 누가 덜 똑똑해 보이나 그분 또 당선되죠. 그렇죠. 노무현, 이회창 두 분이. 그래서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이 무시당하는 거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입닥치 제일 무시당하는 거니까 귀 큰 사람을 만나면 활기가 넘치고요. 괜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가면 돈은 아버지가 벌어놓는데 우리말 잘 들어주는 사람 엄마하거든요. 다 엄마를 줘요. 아버지는 돈만 갖다 주고 끝나는 것에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귀가 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활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면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 신바람 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은 글자가 한글인데 그것도 잠깐 만들어내는 일이죠. 세상에 없습니다. 다 수백 년, 천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한글처럼 이제 삽시간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가능합니다. 신바람만 만듭니다.
근데 반대는 또 그대로 반대가 있는데 귀가 극도로 작아집니다. 왜? 너의 의견은 나의 의견이죠. 난 애가 좋은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B가 좋겠는데 괘씸한 놈 봐라. 이렇게 된다. 내가 애를 좋아하는데 저놈이 괘씸하네. 자, 우리 오늘 저녁 먹읍시다. 난 된장찌개 주문하십시오. 불고기 100번. 괘씸한 놈 봐라. 된장찌개 먹는 쥐가 불고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문하십시오. 된장찌개. 주문하십시오. 된장찌개. 그러면 일사불란한 것 같은데 그 회사는 망합니다. 왜냐? 하고 싶은 말 못하죠. 먹고 싶은 거 못 먹죠. 퇴근 시간 눈치 보여서 못 가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다리고 눈치 이러니까 피곤해가지고 그 길을 떠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 못하는 이가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싸우지 않고 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신라가 한번 붙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왕건, 태조 왕건한테 그냥 헌납을 했죠. 그리고 또 이 고려가 태조 이성계하고 한번 붙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언제 망했는지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는 일본하고 한번 붙은 적이 없습니다. 사기를 쳤던 어쨌든 헌납을 하고 있다 보니 이완용이 이상하게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제가 이런 글을 쓰면 그건 또 빼더라고요. 일본한테 망한 거 빼. 근데 사실은 일본 때문에 망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안 망합니다. 이렇게 흩어지면 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한국이 앞설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장점을 살리는 건데 그건 뭐냐? 귀를 키우면 되고 신바람을 내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 정이 이게 많이 없어졌으니까. 왜? 너무 경쟁하다가 그럼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자기 아이도 잊어버리고 난 뒤에 보면 못 찾거든요. 큰 뒤에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지만 내가 잊어버렸다. 잘 못 찾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맙게도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가 인이라고 정리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그 따뜻한 마음, 한 마음 이것을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의 인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바로 한국에서 왔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때는 한국이라는 지명은 없었고요. 이족에서 왔다. 이족. 그래서 논어에 읽어보면 나는 이족한 데 가서 살고 싶다. 어떤 데는 배 타고 떠나고 싶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배 타고 떠나면 이쪽으로 온다고. 바로 우리 민족한테 오는 건데 왜? 인사상의 바른 지인 거죠. 그러면 인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 사람의 별명입니다. 이게 사람이고요. 둘이죠. 왜 인자라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별명인데 왜 인자가 별명일까? 한국 사람은 보니까요. 혼자 잘 안 다닙니다. 밥집에 혼자 잘 안 가고 술집에 혼자 안 가고 제가 미국, 일본, 중국 살아보니까 술 생각나면 술집에 갑니다. 혼자. 아는 사람 좀 같이 우리는 혼자 못 가가지고 술 한잔 하러 가서 나 오늘 뭐 바빠 못 가. 나도 안 가. 이러고 영화 구경 가서 나 오늘 뭐 일 있어 못 가. 나도 안 가. 혼자 참 못 가요. 그래서 혼자 안 가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인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어떤 셋, 네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지 혼자 안 다니는 사람. 그게 인자인데 그 인자들의 마음 중에 이 따뜻한 마음 이것을 공자가 인이라고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논어 맹자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술술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상입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인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한마음을 회복하며 마음 챙기는 시대에 우리가 앞설 수 있다. 빨리 우리가 그런 그 한마음을 빨리 되찾아서 이제 그 시대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이라는 게 뭐냐? 인이라는 게 우리는 그 몸 챙기는 시대에 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몸이 뭐냐? 모음이라는 게 모음 이렇게 했으면 물을 한 70% 이렇게 끓여 모아놨고
소고기, 돼지고기, 뭐 콩나물 시금치 이렇게 끓여먹는 게 몸입니다. 이거 원주민한테 돌려주면 아무도 없다고. 그게 우리의 몸인데. 그런 의미에서 집하고 똑같습니다. 이 집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뭐 흙덩어리, 나무토막 이렇게 뭐 끓여먹는 거죠. 근데 집이라고 할 때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살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사람 못 사는 집은 그 흉가라고 해서 못 쓰는 집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보다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희한하게 몸을 집으로 봅니다. 몸집이라고 합니다. 몸집. 이 영어로 또 이거 바디 하우스고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몸집. 그러니까 몸이 집이니까 몸속에 뭐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안 보이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빠져버리면 몸은 뭐가 되느냐? 바로 흉물입니다. 귀하신 몸이 흉물이라고. 누워있으면 소름 끼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귀하냐? 귀한 마음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마음을 더 챙겨야죠. 몸보다가. 몸도 챙겨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을 안 보이니까 몸만 챙기는 사람, 몸 챙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밥보라고 하는데 그 비협이 빠져나갑니다. 이 바보가 뭐냐? 몸만 열심히 챙기는 사람, 돈만 챙기는 사람, 밥만 챙기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럼 바보 아니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마음을 더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바보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밥을 챙겨야 되니까 남 챙기면 나는 못 챙기잖아요. 경쟁, 이게 삶이 곧 경쟁입니다. 내가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긴장이 되고 늘 피곤하고 이게 삶의 그 기본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제 긴장 안 해도 살만하신 거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대학생이 부러워 보이고 대학생들은 우리가 부럽습니다. 취직이 될까, 뭐 긴장이 확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긴장은 이제 안 해도 돼, 늙어 있다. 늙었다는 건 뭐냐? 청춘이 없어졌다. 쓸쓸하죠. 쓸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죠. 좀 더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죽는다는 것, 눈앞이 캄캄한 절망인데 왜 이렇게 태어났던가? 그거는 까마득한 훗날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나온 이제 시간을 보면 뭐 40년, 50년, 60년 한두 달 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내 일생도 한두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벌써 절망감이 확 온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정말 절망감이 올 때는 이제 한 80 넘어가서 90 친구 죄다 죽었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이번 겨울 넘길까 이런 생각이 들면 눈물바다로 바뀝니다. 친구만 찾아가도 눈물부터 나고 우리 집안 동생 만났지만 눈물부터 날 거라 왜 이제 마지막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대책이 없어집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치매 걸리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웃고 다니면 이제 가족이 괴로워지고 그 대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된다. 왜? 바보처럼 살아서. 바보처럼. 그럼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야죠. 그럼 어떻게? 마음을 챙겨야죠. 마음을 챙기려고 작정을 하면 이 사람이 바뀝니다. 이제는 그 관심도 바뀌고 전에는 몸 챙기는데 누가 더 많이 챙겼나 그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관심이 좀 없으시죠. 그리고 마음을 챙겨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옛날에는 누가 성공했느냐, 성공하는 몇 가지 비결, 뭐 돈은 안 가면 꽃이다, 어쩌고 이런 책들이 관심이 갔는데 이제는 달라지죠. 뭐 노노 맹자, 금강경 이런 책들, 성경, 병자 같은 책이 와닿습니다. 그건 다 마음을 챙기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내용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관심이 이제 전에는 바깥으로 관심이 있었다고 누가 뭐 성공했느냐, 누가 돈 많이 벌었느냐, 이제는 그 마음 속으로 관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향내라고 하는데 속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 마음, 하나는 욕심이라는 마음. 원래 사람이 그 본심으로 태어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자꾸 많아지고 본심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기가 쉽다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난달인가 서울에서 이제 어떤 노인이 지하철에서 이제 젊은 애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래가지고 야 이마